두만강 위에서 얼음 깨지는 소리. 뒤에서 들리는 고함 연대장이 사라졌다. 전원 비상이다. 그 혼란 속 나는 군복을 강물에 띄우고 뛰기 시작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북한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새벽 3시 무전기에서 튀어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동지가 실종되었습니다. 통신함 호표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죠. 15년 군 생활 동안 이런 보고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연대장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실종이 아닙니다. 통신함 호표까지 들고 사라졌다는 건 국경선 전체의 보안망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중국과 맞닿은 두만강 방어선의 모든 암호가 새어나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휘부 막사의 불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장교들이 우왕좌왕 뛰쳐나왔어요. 누구 하나 제대로 군복을 갖춰 입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보위부 차량 3대가 진흙탕을 튕기며 막사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어요. 차에서 내린 보위부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막사로 걸어 들어왔죠. 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원 집합. 당장 나와. 저를 포함한 모든 장교들이 영하 20도의 새벽 추위 속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군복 단추도 제대로 못 채운 채였죠. 입김이 하얗게 나왔어요. 아니, 그게 입김인지 공포로 새어나온 숨인지 구별이 안 됐습니다. 보위부 소좌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무릎 꿇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바지가 젖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얼얼했어요. 30명이 넘는 장교들이 한 줄로 무릎 꿇었습니다. 뒤에서는 보위부원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죠. 누가 움직이기만 하면 당장 쏠 것처럼요. 연대장 동지가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보위부 소좌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암호표가 넘어갔다는 건 이 부대 전체가 의심받는다는 뜻이다. 너희들 중 누가 도왔는지 밝혀낼 것이다. 반드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무릎 꿇은 박 대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국경선 전체가 순간 전시체계로 돌입했습니다. 철책선마다 조명탄이 터졌어요. 평소엔 어두웠던 경계구역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순찰조가 2배로 늘었죠. 군견들이 지저대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연대장 한 명이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체제 전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저에게로 향할 거라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대장 실종 사흘째가 되자 보위부는 본격적으로 부대 전체를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막사마다 급습이 이어졌는데 보위부원들은 사물함을 하나씩 열어젖히며 안에 든 물건들을 바닥에 쏟아냈고 편지 한 장, 사진 한 장, 담배 한 갑까지 전부 검사 대상이 됐으며 심지어 군복 주머니 안쪽까지 손을 넣어 뒤지는 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는 짐승 같았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리며 침상 옆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는데 앞에 선 이중희의 사물함이 열리는 순간 보위부원 한 명이 뭔가를 집어들었고 그게 중국 돈이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00위안짜리 지폐 2장이었죠. 북한 군인이 중국 돈을 갖고 있다는 건 밀수나 탈북 준비를 의미했고 특히 이런 시국에는 연대장 탈북과 연관됐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중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이건 자기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 모함하려고 넣은 거라고 변명했지만 보위부원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그냥 이중희의 팔을 비틀어 잡더니 막사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중희는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지들, 나는 무죄요. 믿어주시오. 하고 외쳤지만 막사 안에 있던 우리 중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저 앞만 보고 서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동안 막사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중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의 침상은 비어 있었고 개인 소지품은 이미 치워진 뒤였으며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식당에 저녁 배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옥수수 죽 한 그릇인데도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며 병사들은 그냥 숟가락을 들고 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죠. 저는 병사들의 얼굴을 봤는데 그 얼굴에는 굶주림보다 더 깊은 감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내일 아침이면 자기 침상이 비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였죠. 밤이 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정치지도원 최 소좌가 매일 밤 10시쯤 막사를 순찰했는데 손전등을 들고 침상 하나하나를 비추며 잠든 병사들의 얼굴을 살폈고 가끔 누군가를 깨워서는 나오라고 명령했으며 끌려나간 병사는 새벽녘에야 돌아왔는데 돌아온 얼굴은 이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연대장 동지를 도운 놈이 반드시 있어.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끝까지 버티면 가족까지 끝장이다. 최 소좌의 목소리는 낮고 끈적했는데 마치 독사가 기어가는 소리 같았고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을 때 저는 눈을 감았지만 눈꺼풀 너머로도 그 빛이 뚫고 들어왔으며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김 상사가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단 하나였어요. 연대장과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상사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보위부원이 손짓하자 그냥 조용히 따라 나섰는데 얼굴에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고 막사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을 때 그 눈빛만은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합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막사 뒤편 보위부 막사 쪽에서 비명이 들려왔는데 그게 김 상사의 목소리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아차렸고 하지만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못했으며 그저 각자 하던 일을 계속하는 척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비명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날카로웠다가 점점 약해지더니 나중에는 신음처럼 낮아졌고 그러다 갑자기 뚝 끊겼는데 그 침묵이 비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는데 김 상사 침상은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막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으며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있다는 걸요. 발소리가 제 침상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그 발소리는 세 칸 옆 침상 앞에서 멈췄고 손전등 불빛이 켜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질질 끌려 나가는 소리가 복도를 거쳐 점점 멀어졌으며 막사문이 쾅 하고 닫힌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날 밤은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을 세면서 새벽을 기다렸는데 27개를 세고 또 세다 보니 어느새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상나팔이 울렸을 때 저는 이불을 걷어찼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8시쯤 통신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22쯤 돼 보이는 어린 병사였는데 평소에는 씩씩했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지 확인하더니 제 귀에 바짝 붙어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동지, 보위부에서 장교 선별조사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통신실로 전문이 왔는데 그 명단에 동지 이름이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별조사 명단이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명단에 오른 사람은 다음 날 새벽 보위부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고 일주일 뒤쯤 가족들에게 정치 범수용소로 이송됐다는 통보만 갔으며 그 이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5시에 보위부 차량이 옵니다. 통신병은 그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떴는데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습니다. 명단에 올랐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뜻이었어요. 변명할 기회도 무죄를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끌려가서 고문당하다 죽거나 정치 범수용소로 보내지는 거였으면 가족들도 연좌제로 함께 끌려가게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막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3월 바람이 얼굴을 때렸는데 날카로웠고 하늘에는 별 한 점 없이 구름만 잔뜩 끼어 있었으며 두만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는 얼음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땅에서는 죄가 없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의심받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곳이었고 연대장과 같은 부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죄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침상 밑을 봤을 때 숨겨둔 작은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인 옷 한 벌, 말린 옥수수 한 줌, 성냥 한 갑, 그리고 작은 나침반 하나였는데 사실 저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것들을 조금씩 모아왔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 11시쯤 막사 안은 조용했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잠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다들 깨어 있었을 거예요. 이 시국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려서 군복 단추를 푸는데도 한참이 걸렸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을 때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겨우 다 입었을 때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 군복을 가지런히 개어놓았어요. 계급장이 달린 군복이었는데 15년을 입었던 옷이었고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었을 때 손끝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막사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침상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 돌리면 주저앉을 것 같았고 그냥 문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죠. 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는데 잘 가시오. 살아남으시오. 라고 말했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고 두만강을 향해 걷기 시작했을 때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는 30분 거리였는데 저는 큰 길을 피해서 골목길로만 걸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길이었고 순찰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담벼락에 바짝 붙어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섰을 때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지 않고 계신 겁니다. 항상 그러셨죠. 제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리 밤이 깊어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었는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어머니는 부엌에 앉아 옥수수 알을 골라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걸 아셨어요. 제 얼굴을 딱 한 번 보시더니 표정이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옥수수 알을 천천히 그릇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옹개냐? 예, 어머니. 저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긴장으로 버텼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으로 오셨어요. 무릎을 굽히고 앉으시는데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제 손을 잡으셨는데 손이 얼음처럼 차가웠으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명단에 올랐구나. 어머니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단정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손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점점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방에서 동생이 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16살밖에 안 된 어린 동생이었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따르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은 깨우지 마라. 알면 붙잡을 개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할 수 없고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요.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찬장에서 보따리를 하나 꺼내셨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셨던 게 분명했고 보따리를 푸시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옥수수 조금 넣었다. 소금도 있고 성냥도 있다. 강을 건너면 중국이다. 중국 공안한테 붙잡히지 마라. 한국 사람 만나야 산다. 어머니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말하지 마라. 다 알고 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어머니의 평생이 그 손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거라. 너라도 살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산다. 내가 살아야 언젠가 동생도 데려갈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제가 떠나면 남은 가족들이 연좌제로 감시받으며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걸, 어쩌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를 보내시는 겁니다. 가거라. 해 뜨면 안 된다. 어머니는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보따리를 어깨에 맸어요. 옥수수 몇 알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기대 서 계셨어요.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주저앉을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고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두만강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떠났습니다. 두만강까지는 3시간을 걸었는데 큰 길을 피해 산길로만 갔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고 가시나무가 옷을 찢었으며 넘어질 때마다 손바닥이 돌에 찧어져서 피가 났지만 멈출 수가 없었고 그냥 일어나서 다시 걸었으며 입술을 깨물고 신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참으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 4시쯤 됐을 때 나무 사이로 강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이었는데 3월이라 아직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하얀 얼음 위로 희미한 달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거대한 거울처럼 보였으며 그 너머 중국 땅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강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순찰조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2명이었고 군견 1마리가 함께였으며 개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고 순찰조원들은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찰조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10분쯤 걸렸고 그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으며 나무 뒤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동안 다리에 쥐가 나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순찰조가 완전히 사라지자 저는 나무에서 나와 강변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발밑에서 얼음 조각들이 바스락거렸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혹시 누가 들을까봐 한 발 한 발 천천히 디뎠으며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에 발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두께를 확인했는데 손가락으로 두드려 보니 단단하게 얼어 있었지만 중간중간 금이 가 있었고 군 생활 15년 동안 매일같이 경계 근무를 서며 봤던 강이라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는데 그래도 얼음이 삐걱거렸고 심장이 귀에서 뛰는 것 같았으며 숨소리까지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코로만 숨을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 숨이 막혀서 어지러웠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갑자기 불빛이 확 켜졌습니다. 탐조등이었어요. 순찰조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겁니다. 제가 계산한 시간보다 5분이나 빨랐고 그 5분이 제 생사를 갈랐으며 뒤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기다. 사람이다. 강 위에 사람이 있다. 군견이 미친 듯이 지저댔고 여러 명의 발소리가 강변으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으며 무전기 소리가 들렸는데 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졌는데 중심을 잡으려다 넘어졌고 무릎이 얼음에 세게 부딪혀서 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무릎에서 피가 흘러나와 바지를 적시는 걸 느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지하지 않으면 쏜다. 마지막 경고다. 경고가 날아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었는데 중국 쪽 강변이 보였고 100m쯤 남았으며 그 100m가 마치 100km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총소리가 터졌습니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총탄이 얼음에 박혔는데 제 발 옆이었고
얼음 조각이 튀어올라 얼굴을 때렸으며 뺨에서 따가운 감각이 느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는데 귀가 먹먹해졌고 총탄이 지나간 자리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으며 저는 몸을 최대한 낮췄지만 속도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렸을 때 어깨에 뜨거운 뭔가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총탄이 어깨를 스친 겁니다. 뜨거웠다가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아팠지만 동시에 감각이 없었으며 피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계속 뛰었습니다. 뒤에서 궁견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발소리도 여러 개 들렸는데 증원이 온 겁니다. 제가 강 한가운데 있는 동안 양쪽 강변에서 병력이 모여들고 있었고 포위당하는 게 시간 문제였으며 이대로는 죽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때 얼음에 큰 금이 간 곳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날씨가 조금 풀렸을 때 생긴 틈인 것 같았는데 저는 주저없이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고 얼음물이 순식간에 옷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탐조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순찰조는 저를 보지 못한 겁니다. 얼음 아래에 있었으니까요. 발소리가 제 위를 지나갔고 놓쳤다. 강 아래쪽을 수색하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얼음 밑을 더듬으며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숨을 참았는데 폐가 터질 것 같았고 20초쯤 지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으며 머리를 들어 얼음을 주먹으로 쳤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쳤습니다. 세 번째에 겨우 얼음이 깨졌고 머리를 내밀어 공기를 들이켰는데 너무 급하게 들이켰더니 기침이 나왔고 소리가 날까봐 손으로 입을 막으며 기침을 참았습니다.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브로커를 만났고 중국 농촌집 창고에 숨어 지냈으며 라오스를 거쳐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을 때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았고 그 순간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는 생애 처음이라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채워줬고 이륙할 때 귀가 먹먹해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으며 창밖으로 하얀 구름 위로 해가 떠올랐을 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장을 입은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순간 온몸이 긴장했고 손에 땀이 났으며 북한에서 보위부를 겪었기 때문에 조사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복도는 깨끗하고 밝았고 방 하나로 안내받았을 때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으며 저는 자동으로 등을 곧게 펴고 앉았는데 군대에서 15년 동안 몸에 밴 자세였습니다. 직원 한 명이 들어와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춥지 않으셨죠? 길이 멀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어요. 명령이 아니라 배려였고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직원은 옷가방을 건넸는데 새 옷이 들어있었고 화장실에서 갈아입으시면 된다고 했으며 서두르지 않으셔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새 옷 냄새가 났고 부드러웠으며 방으로 돌아왔을 때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직원이 드세요. 목마르셨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는데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났으며 왜 우는지 저도 몰랐지만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고 직원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원은 이름, 출신, 계급, 부대, 탈북 경로를 하나하나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질문은 철저했지만 단 한 번도 모욕은 없었으며 소리 지르는 일도 없었고 위협도 없었습니다. 직원은 그냥 듣고 기록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였는데 이해한다는 표정이었고 제가 말을 더듬으면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으며 힘들면 쉬었다 하자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식판이 나왔어요. 밥, 국, 반찬 4가지의 김치도 있었는데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을 때 그게 쌀밥이라는 걸 알았고 옥수수가 아닌 순백색 쌀밥이었으며 입에 넣고 씹는 순간 또 눈물이 났고 직원은 나가주었으며 저는 혼자 천천히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씹으며 먹었습니다.
조사는 사흘 동안 이어졌는데 철저했지만 존중이 있었고 마지막 날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어요. 안전하다는 말, 북한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는 걸요. 평온. 국정원 조사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렸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고 도로가 깨끗했으며 차들이 끊임없이 달렸고 건물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급하게 걷지 않고 여유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직원 한 분이 나와서 저를 맞아줬는데 웃으며 짐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했고 제가 황급히 사양하자 괜찮다며 천천히 따라오라고 말했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복도가 따뜻했는데 난방이 돼 있었고 북한에서는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는데 이곳은 복도까지 따뜻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2인실이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으며 방 안에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는데 변기에서 물이 콸콸 내려가는 걸 보고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는 저보다 한 달 먼저 입소한 사람이었는데 함경도 출신이라고 했고 악수를 청하며 편하게 지내자고 말했으면 여기서는 서로 감시할 필요 없다고 다들 같은 처지니까 믿고 지내면 된다고 말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을 때 식당으로 내려갔는데 배식대에는 밥과 국, 반찬들이 푸짐하게 준비돼 있었고 고기 반찬도 있었으며 과일도 있었고 먹고 싶은 만큼 가져가도 된다고 했는데 저는 식판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옆에 앉은 사람들도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누구도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았고 그냥 각자 자기 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병원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중교통은 어떻게 타는지 하나하나 알려줬고 강사는 천천히 설명해줬으면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봐도 된다고 했고 바보 같은 질문이란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밤이 되면 전기가 끊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전기가 나갔는데 이곳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복도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으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밤에 몇 번이나 복도로 나가보곤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손에 과자 봉지를 들고 계셨고 제 손을 꽉 잡으며 고생 많았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저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북한 이야기를 물어보지 않으셨고 그냥 여기 생활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만 물어보셨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살았는지를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내고 수료식을 마친 뒤 저는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작은 원룸이었는데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지만 제게는 궁전처럼 느껴졌고 창문을 열자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으며 그 소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긴장 속에서 잤고 언제 누가 문을 박차고 들이닥칠지 몰랐는데 새벽마다 깨서 문을 확인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제야 여기는 안전하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북한에서 군 경력이 있다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했는데 상담사는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회사들이 있다고 했고 몇 번의 면접 끝에 작은 물류회사에 취직했으며 첫 월급을 받았을 때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처음에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알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게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심 먹으러 같이 가자고 했고 퇴근 후 소주 한잔 하자고 했으며 저는 그렇게 조금씩 이 사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투룸이었는데 방이 2개라는 게 믿기지 않았고 거실에 소파를 놓았으며 주방에서 요리를 할 수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머니와 동생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동생은 건강한지 걱정이 됐고 언젠가는 꼭 데려와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으며 그게 제가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출근할 때 감시당하지 않으며 퇴근 후에는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는데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하루하루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을 살고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으며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와 동생이 같은 자유를 누릴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